나는 은퇴하면 절대 돈 안 쓸 거야.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지. 그렇게 말하던 한 남자에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평생 모으기만 했지 언제 제대로 써봤어? 이젠 좀 즐기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평생 쥐고만 있던 돈이 정작 자신을 위해선 쓰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쓰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둘째, 돈을 써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친구와 밥 한 끼,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아껴만 두면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써야만 웃음과 추억으로 변합니다. 셋째, 돈을 쓰는 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병원비를 아까워 참는 순간 삶은 고통이 되고 반대로 치료를 받으며 안심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한 달 노인부부 2인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더 이상 쥐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미래의 두려움에 대비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이 쓰일 때 비로소 돈은 진짜 힘을 발휘하고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은 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손으로 내가 행복할 때 써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의 승부는 얼마나 아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는가로 갈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돈을 쓰는 게 진짜 행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건강할 때 쓰는 돈만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8세 김정숙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외식은 사치라며 평생 손수집밥만 챙겼고 여행은 돈 낭비라고 생각해 TV 속 풍경으로만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미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허리가 점점 굽어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에 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쓰는 돈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뀝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마음을 후벼파고 치료비 때문에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는 세상의 어떤 사치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바닷가로 떠나는 하루 여행,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는 외식, 친구와 웃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돈을 행복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늙어서 돈을 아낀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쓰러지고 난 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식들 손에 들어가거나 병원과 약국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할 때 내가 직접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지금, 내 몸이 움직일 때만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해줍니다.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합니다. 그때 먹고 싶을 때 먹었어야 했는데, 그 여행 갔어야 했는데, 그 옷 한 벌 입어볼걸. 하지만 이미 몸은 망가져 있고 입맛은 사라졌으며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제때 돈을 써본 사람은 다릅니다. 사진첩 속 웃는 얼굴, 입안에 남아있는 맛의 기억, 친구와 나눈 대화가 남습니다. 그 기억들은 죽는 날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60세 이후에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남기려는 허울 좋은 의무감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은 각자 인생이 있고 부모의 돈보다 본인 삶이 바쁩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돈을 내가 쓸 때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써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숫자로만 쌓아둔 돈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웃음을 만들고 추억을 남기고 삶을 빛나게 하는 건 오직 건강할 때 쓴 돈입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모으기만 한 사람은 병원 영수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집니다. 결국 늙어 행복의 열쇠는 아껴둔 돈이 아니라 제때 쓴 돈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살던 76세 윤정태 씨는 평생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들 놀러갈 때 공장에서 야근했고 친구들 모임에도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돈 아깝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수억 원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의 손을 잡고 그가 남긴 말은 잔혹했습니다. 돈은 많이 남겼는데 나는 제대로 살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삶을 곱씹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관 속의 돈은 못 가져가잖아. 뭐하러 그렇게 살았을까? 돈은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평생 움켜쥔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손에 넘어가고 세금으로 빠져나가며 결국은 당신의 삶과 무관한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와 웃으며 밥을 사는 순간,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순간, 손주에게 작은 장난감을 사주며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돈은 추억으로 바뀌어 영원히 남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돈은 남아도 당신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서울에 살던 80세 여성은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형제가 등을 돌리며 서로의 목을 조르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죽은 뒤 남긴 돈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그 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즐기고 썼더라면 가족에게도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남았을 것입니다. 돈은 관 속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겨두면 다툼이 되고 흩어지고 때로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쓰면 웃음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아끼다 결국 병실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돈을 꺼내 쓰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관짝 속에 들어갈 때 당신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돈을 쌓아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금 그 돈을 쓰며 웃을 때만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쓰며 웃는 선택으로 빛나야 합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둔 돈은 물가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이순자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라 생각했고 외식은 늘 김밥 한 줄이나 국밥 한 그릇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은행 통장을 채우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과거 5만 원이면 한가득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장바구니 몇 개 담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순자 씨는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세월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네. 평생 움켜쥔 돈이 물가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물가는 기어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오르는 기름값, 밥값, 약값. 예전엔 1만 원이면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2만 원, 3만 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써 모아둔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발해 버립니다. 은행에 넣어둔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자는 턱없이 낮고 물가는 거침없이 오릅니다. 결국 당신이 아낀다고 지켜온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년 전 두 사람은 이제 걱정 없다며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시엔 그 돈이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잠식당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던 돈인데 지금은 몇 달치 약값에도 모자라네. 평생 모은 돈이 물가 앞에선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물가가 삼켜버리기 전에 그 돈으로 추억을 사야 하고 웃음을 사야 합니다. 손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 배우자와 함께 좋은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웃는 것, 친구와 기차를 타고 가까운 바다를 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이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노년은 지루한 기다림으로 늘어집니다. 숫자는 불어나도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쓰면 하루가 다르게 짧고 행복해집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쌓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국 물가에 갉아먹히는 돈을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지금 꺼내어 웃음을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물가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결국 당신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돈은 추억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변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답입니다. 물가가 당신의 돈을 삼켜버리기 전에 웃음과 행복으로 바꾸십시오. 그것만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빛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쓰며 웃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장인호 씨는 평생을 아끼는 게 장수하는 길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본인 옷은 늘 헌옷, 외식은 늘 싸구려 백반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통장은 점점 불어났지만 본인의 삶은 텅 비어갔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웃는 게 약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후에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웃어야 오래 사는 거더군요. 그런데 난 평생 웃을 시간을 돈과 바꿔버렸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약이 아니라 웃음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돈을 써야 생깁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배꼽 빠지게 웃는 시간,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부인과 바닷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기억이 바로 돈이 행복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돈만 아끼며 사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통장은 두둑하지만 웃을 일 없는 살, 그것이야말로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돈을 쓰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북 군산의 69세 이정자 씨는 연금 일부를 모아 매달 소소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와 함께 근교산을 오르기도 하고 혼자서 바닷가에 가서 라면을 먹으며 풍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괜히 돈 낭비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 혈당 모두 안정적이었고 의사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난 웃으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껴서 버틴다고 해서 인생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지 않고 움츠린 삶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돈은 그 웃음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금 쓰는 돈 한 푼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혹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고 돈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 좋은 일에 쓰일 뿐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웃음을 만들 때 그 순간만이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며 웃을 때 남은 삶은 빛나고 길어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먹어둘 걸, 가볼 걸 후회하며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는 오직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돈을 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3세 박정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동네에서 구두쇠로 불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술자리 한 번, 외식 한 번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켰고 결혼할 때도 든든히 지원해 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박 씨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그 많던 고마움의 말은 사라지고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은 건 쓸 줄 몰라 무겁게만 느껴지는 통장. 잔고와 밥상 앞에서 혼자 국만 떠먹는 쓸쓸한 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면 결국 존중도 잃습니다. 박 씨의 이웃인 김동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절을 살았지만 김 씨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늘 자신을 챙겼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가끔은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어른이라고 불렀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쓸 줄 아는 건 진짜 어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한 봉투 건네며 웃음을 보는 순간, 친구들과 저녁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순간, 이 모든 게 돈이 주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반대로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주변에서도 외면당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쓰실까? 하는 뒷말은 결국 존경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위해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쓰는 그 행동이야말로 진짜 어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아끼기만 하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통장 잔고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오히려 남겨진 자식들 사이에서 다툼에 불씨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자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존중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0세 이후엔 돈을 쓰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남은 인생, 움켜진 숫자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웃음과 존경을 남길 것인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자식에게 물려주면 다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78세 김용태 씨는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후에도 검소하다 못해 초라하게 살면서 병원 진료도 미루고 친구 모임도 끊으며 내가 죽으면 애들이 편히 살겠지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장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상속받을 아파트와 현금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갈갈이 찢어놓은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산 사람들은 지옥이 됐다.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와 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하며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남은 가족은 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이정희 씨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아들에게는 가게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동생에게 내가 받은 집은 빚이 많고 내가 받은 가게는 돈을 잘 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형제는 왕래를 끊고 부모 제사조차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 씨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웃던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칼을 들이대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다 쓰고 갔을 것이다. 돈은 물려주면 씨앗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남겨준 돈은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형제를 찢고 가족을 산산조각 냅니다. 부모가 죽은 뒤 상속 문제로 평생의 정이 끊어지고 피가 섞인 형제가 법정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현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진실입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돈을 쓰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직접 밥을 사주고 여행을 함께 가고 선물도 하고 작은 즐거움을 나누며 돈을 쓴 부모는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함께 해주셨다는 추억이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결국 부모가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웃음과 기억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툼과 원망만 남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쓸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행복합니다. 죽은 뒤 자식의 전쟁터가 될 재산으로 남기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쓰며 웃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마지막 선택이고 노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어.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목소리가 전부였지. 휴대폰은 울리지도 않아. 가끔 진동이 울려도 스팸 문자뿐이야. 그 순간 허탈해서 눈물이 나더라.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말이야. 70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한때는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외로움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 유일한 외출이 되고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하루를 끝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 허무하고 문득 쓰러져도 날 찾아줄 이가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무너지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혼자여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안부 묻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7세 박영호 씨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하루라도 안부를 묻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부랴부랴 친구 집을 찾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아무도 곁에 없는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오열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잘 잤냐 묻던 목소리가 이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더 썰렁했습니다. TV를 켜도 음악을 들어도 허전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의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이미 떠난 친구들의 이름 옆에 라는 글자가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며 박 씨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를 찾을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친구의 죽음은 남은 이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생일 축하 전화는 줄어들고 명절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은 병실로 장례식장으로 옮겨갑니다. 안부를 묻던 목소리가 줄어드는 만큼 집안의 침묵은 짙어집니다. 어느 순간 남은 연락처는 많아도 통화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몰려옵니다. 그 공허함은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죽음을 반복해서 겪을수록 노인은 자신이 마지막 차례라는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하나 떠날 때마다 다음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 충동으로 번집니다. 결국 안부 묻던 친구의 부재는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남은 이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 친구의 빈자리를 무조건 메우려 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년배 모임이든 동호회든 심지어 동네 주민과의 짧은 대화라도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동안 더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내일 보자라는 말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고 지금 당장 안부를 묻는 것이 남은 이들의 의무입니다. 셋째,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더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나도 언젠가라는 두려움만 가질 게 아니라 그가 못 산 오늘을 내가 대신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70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안부 묻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남은 자리에 깊은 고독이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고독을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더 뜨겁게 사는 계기로 바꿉니다. 떠난 친구의 빈자리를 그리워만 하지 말고 내 곁의 사람과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은 고독의 장례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음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은 인생을 세어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5세 윤말순 씨는 매일 아침 달력을 뜯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은 이제 공포로 다가옵니다. 한 장씩 사라지는 달력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또 몇 장이나 더 뜯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목을 조입니다. 친구들의 부고가 들려올 때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을 때마다 윤 씨는 자신이 쓸쓸히 누울 그날을 떠올립니다. 자식에게 전화라도 하려다가 바쁘다는 차가운 목소리에 금세 전화를 끊습니다. 결국 혼자 방 안에 앉아 손가락으로 세어봅니다. 지금 75세니까 80세까지만 산다고 쳐도 5년 고작 1825일 그 숫자를 중얼거리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숫자로 남은 생을 세는 순간 삶은 하루하루가 축소되고 죽음은 발밑으로 다가옵니다. 이 무서운 계산은 윤말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인생의 끝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노인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을 계획하며 살았지만 70이 넘으면 내일이 아닌 마지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친구의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병원 진료 카드가 두꺼워질수록 하루가 선물이라기보단 징벌처럼 다가옵니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혼자 앉아 남은 날을 숫자로 줄여가는 고통만 남습니다. 이 숫자의 공포가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번지고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어가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더 잔혹한 현실은 이 계산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명절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숫자가 굴러갑니다. 이제 몇 년일까? 몇 달일까? 몇 주일까? 그렇게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시한부의 형벌이 됩니다. 이것이 70 이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계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숫자가 아닌 경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은 날을 세지 말고 하루에 무엇을 할지를 세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차 한잔 마셨다. 오늘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다. 이런 작은 기록이 숫자의 공포를 경험의 기쁨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나이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짧은 대화와 만남이 삶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고립은 시간을 정지시키지만 관계는 시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셋째,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는 것조차 숫자를 세는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70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달력의 숫자가 생명의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달력을 뜯으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뜨겁게 살아냅니다. 남은 인생을 숫자로 세지 말고 숨 쉬는 순간마다 경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남은 시간을 기다리는 감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을 누리는 해방이 됩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새벽에 혼자 깨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정순애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켜두던 라디오 소리, 함께 마시던 새벽의 커피 향은 이제 없습니다. 깊은 새벽, 이유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면 방 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이 벽을 두드리듯 울리고 차가운 공기가 허전하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도 불이 켜질 일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몇 달째 연락조차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눈물이 흐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내가 사라져도 아는 사람 하나 없겠구나. 살아있지만 사라진 듯한 존재, 그것이 노년의 새벽에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정순애 씨는 매일 이 시간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새벽은 노인에게 가장 잔혹한 순간입니다. 잠에서 깬 몸은 다시 눕고 싶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벽이 희망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고독과 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천장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고여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불면은 우울증을 부르고 결국 육체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고독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돈도 체면도 심지어 자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두둑한 통장이 있어도 새벽의 침묵은 그대로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있고 부모의 새벽 눈물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노인은 홀로 천장을 보며 삶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복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 차가운 고독이 조금은 옅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다시 잠으로 혹은 새로운 하루로 이어지게 합니다. 낮에는 반드시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단순한 산책, 짧은 모임 참석, 작은 취미라도 몸을 쓰는 습관이 있어야 밤이 깊은 잠으로 연결됩니다. 낮을 채워야 새벽의 고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와의 연결입니다. 동네 주민과의 짧은 인사, 시장에서 나누는 사소한 대화, 작은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립을 끊어냅니다. 진짜 위험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삶은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새벽의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그 고독을 묵상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끝없는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의 새벽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하루의 시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식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삼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정아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다 아들이 불쑥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작은 불편에도 짜증을 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방식이 다르다며 어머니, 이건 요즘에 안 먹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삼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밤마다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용기 내서 서운한 마음을 말하려 했지만 혹시 아들 부부가 불편해할까 두려워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외로운 손님처럼 구석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숨이 막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식 눈치를 보느라 말조차 하지 못하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김정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심지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할 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희생했지만 나이가 들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자식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럼 따로 사시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객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순간부터 삶의 기운도 함께 꺼진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억누르면 마음은 병들고 결국 몸까지 병듭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이런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집에서 편히 살아야 할 노년이 오히려 고문 같은 나날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배려로 착각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심함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도 서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비든 여가든 최소한의 자립을 지키면 말할 힘도 생깁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언어적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집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친구, 모임에서라도 내 이야기를 꺼낼 공간이 있어야 집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잔혹한 것은 병도 가난도 아닌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조차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삼켜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말할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억눌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는 대신 당당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년,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방식입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화할 리가 없어 텔레비전 소리에 기대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김명희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TV 리모컨을 찾습니다. 켜는 순간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홈쇼핑의 떠들썩한 음악이 방 안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물건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막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로 떠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TV뿐입니다. 말할 상대가 없어 드라마 속 대사에 끄덕이고 예능 프로그램 속 웃음소리에 따라 웃습니다. 가끔은 혼잣말로 출연자에게 대답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정작 사람과의 대화는 멀어져 이웃이 인사를 건네도 대꾸조차 어색해졌습니다. 김명희 씨는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지금 사람보다 기계 소리에 더 기대며 산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노인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TV 소리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노인의 삶은 무너집니다. 텔레비전은 소음을 줄 뿐 마음의 고독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화면이 꺼지면 다시 정막이 내려앉고 그 정막은 심장을 쥐어짜듯 무겁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점차 언어 능력마저 쇠퇴합니다. 입이 굳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결국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낯설어집니다. 사람은 대화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삶의 활력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노인들이 이 현실을 당연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체념이 깊어질수록 고립은 더 심해집니다. 드라마 속 허구의 대사에 몰입하면서 현실의 대화는 사라지고 결국 TV가 친구이자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잔혹합니다. 혼자 쓰러졌을 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순간 비극은 현실이 됩니다. 고독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짧은 인사라도 하루에 몇 마디라도 실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마켓 주인과의 짧은 대화, 우편 배달원과의 한마디가 노인의 삶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둘째,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독서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언어는 되살아납니다. 언어가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셋째, TV를 단순한 소음으로 두지 말고 대화의 매개체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두거나 이웃과 나누는 화제로 삼으면 TV는 고립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70살 넘으면 대화할 이가 없어 텔레비전 소리에 기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은 정막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기회로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TV 속 웃음에만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웃음을 나누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켜내는 진짜 생존의 지혜입니다. 70살 넘으면 99%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걷는 속도가 어린아이보다 늦어집니다. 대전의 한 시장 골목에서 80세 이성자 씨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길을 건너는 순간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 예전과 똑같이 걸었을 뿐인데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아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뛰어가던 꼬마 아이가 이미 건너편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씨는 아직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차들이 성질 급하게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보다도 느린 사람, 세상의 걸림돌이구나라는 자책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걷는 것조차 세상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살을 넘기면 누구나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리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오르던 언덕길도 중간에 여러 번 멈춰 서야 하고 계단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깡충깡충 뛰어가는데 노인은 땅에 발을 끌듯 걷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림이 아니라 무력함의 신호입니다. 세상과 발맞춰 나갈 수 없다는 잔혹한 선고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느린 걸음이 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게 두려워집니다. 모임에 나가자니 따라가지 못해 민폐가 될까 걱정이고 여행을 가자니 다리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남게 됩니다. 결국 혼자 걷는 습관이 굳어지고 외출은 줄어들며 방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느려진 속도가 몸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현실에도 길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씩만이라도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다리의 힘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늦어도 끝까지 간다는 마음가짐이 무력감을 줄입니다. 셋째, 혼자 걷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화하며 걷는 사이 속도는 잊히고 걷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70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걷는 속도가 아이보다 느려지고 세상이 앞질러 가는 듯한 좌절이 덮쳐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천천히 걷는 삶 속에서 여유와 성찰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려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느린 발걸음은 패배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만이 가진 리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막상 늙고 병들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뿐입니다. 자식은 바쁘다며 전화를 피하고 친구는 사정 있다며 멀어지며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과 울리지 않는 전화기뿐입니다. 돈도 체면도 인맥도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당신을 살려내는 건 자식의 친구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준비한 단단한 무기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는 노년에 살아남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인생의 마지막 무너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첫 번째는 연락하면 달려와줄 든든한 이웃사촌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위기에는 모습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홀로 사는 김순덕 씨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 속에 휴대폰을 붙잡았지만 자식은 해외에 있고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옆집에 사는 박여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5분 만에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119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함께 달려간 덕분에 김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가 발견이 늦었으면 평생 거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김 씨는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진짜 위기의 순간 나를 살린 건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노인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뒤에 아무도 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혼자 쓰러져 있는데도 찾아와 줄 이가 없는 순간 그 공포는 지옥보다 더 잔혹합니다.
반대로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줄 이웃사촌이 있다면 삶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한 명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지켜지고 인간다운 존엄은 유지됩니다. 수십 명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을 버티게 하는 건 단 한 명의 즉각적인 손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던 때 뜻밖의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한 건 가족도 정치 동료도 아닌 곁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웃이 피투성이가 된 간디를 집으로 데려가 간호했고 며칠 동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훗날 간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의 이상이나 명성이 아니라 내 곁에서 손을 내밀어준 무명의 이웃 덕분이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노년은 화려한 인간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든든합니다. 평소 작은 인사, 반찬 한 접시 나눔, 짧은 대화가 쌓이면 그것이 위기의 순간 생명을 살리는 구명줄이 됩니다. 그 관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전화를 받고 달려올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김순덕 씨의 사례처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자식은 멀리 있고 친구는 바쁘고 돈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옆집의 박여정 씨 같은 이웃은 단 5분 만에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믿을 건 자식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아닙니다. 연락하면 달려와 줄 든든한 이웃사촌, 그 한 명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려줄 진짜 힘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응급자금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영자 씨는 74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요구한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번 달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 수술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퇴원 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이 끔찍한 경험은 노년의 안전망이란 결국 내 손에 쥔 응급자금뿐임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가득합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나 사고 앞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수술비 앞에서 돈이 없다는 건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그 순간에는 구원의 손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병실에 누워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비참해야 하나라고 자책하는 노인의 모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내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응급자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즉시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미리 대비된 돈이 있다면 불안에 떨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의 차이입니다. 준비한 자는 위기를 넘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행도 갑작스럽다. 노년에 응급자금이 없다는 것은 곧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넘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김영자 씨가 처절하게 경험했듯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응급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료비 걱정 대신 생존에 집중할 수 있고 남 앞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낼 필요도 이웃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노년의 응급자금은 사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최소 500만 원,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노년은 비굴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화려한 인맥도 결국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주는 건 오직 응급자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믿어야 할 최후의 무기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세 번째는 건강한 치아로 음식 씹는 즐거움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윤복자 씨는 72세의 치아가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죽과 미움으로 버텼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 진단에서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도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만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고기 안 드셔요? 라고 묻는 순간 윤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씹지 못하는 치아 때문에 느낀 수치심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건 음식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노년에 치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씹는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욕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면 몸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고기와 채소를 못 씹으니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근육은 줄어들고 장기는 약해지며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결국 병이 병을 부르고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다 비참하게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식사의 도구가 아니라 노년 건강의 뿌리입니다. 특히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적인 타격도 큽니다. 모임에서 음식을 거부하며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속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씹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외로움과 소외감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가도 본인은 물만 마시거나 죽을 시켜야 하고 그때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치아는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문지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은 밥의 문이고 치아는 건강의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눈앞에 두어도 치아가 약하면 그 문은 닫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문이 무너지면 성 전체가 함락되듯 치아 하나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노년의 치아 건강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딱딱한 음식으로 무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저작 운동을 통해 치아와 잇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아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필요한 치료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상실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작은 충치 하나가 결국 모든 치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윤복자 씨는 결국 늦게나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치료 후 처음으로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구나. 그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도 자식도 친구도 내 입속에서 씹는 그 순간의 기쁨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치아가 살아있어야 삶이 살아난다는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네 번째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각종 연금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는 입으로만 걱정 말아라고 말하며 정작 돈 한 푼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영남 씨는 60대 중반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학비와 결혼 자금을 퍼주느라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없었고 통장 잔액은 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밀려드는 전기요금과 관리비 고지서를 붙잡고 한숨만 쉬었고 결국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번 빌린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하던 친구도 가까웠던 친척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냉혹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추락했고 최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한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무너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값싼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전기세를 감당 못해 여름엔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겨울엔 담요의 의지에 떨며 잠들어야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고통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위로의 말도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오직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이 삶을 굴러가게 하는 숨구멍이 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고정 수입은 노인에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작은 병에도 제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가 정신을 갉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은 바로 이 사자성어의 실제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늙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비 없는 사람은 작은 사건 하나에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노년의 두려움을 막아내는 성벽이자 방패인 것입니다. 최영남 씨는 뒤늦게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면서 매달 3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만 원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약값을 마련하고 간신히 밥상 위에 훅 한 그릇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연금이 있어야 노후가 산다. 사람 믿지 말고 꼭 연금 준비해라. 노년에 믿을 건 자식의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만이 내 삶을 버티게 하고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줍니다. 준비한 사람은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매달 끊임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다섯 번째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분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은 각자 가정에 매달려 바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하루가 끝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 무거워졌고 정신은 날마다 우울에 잠식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게 구겨진 얼굴,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무기력한 표정.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누구도 내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인생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텅 빈 집 안에서 고요와 침묵이 쌓이고 결국 그 고요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대화할 주제가 사라지고 몸은 더 굳어갑니다. 우울증, 치매, 무기력증이 연쇄적으로 찾아와 삶을 앗아갑니다. 취미 없는 노년은 생명을 느리게 갉아먹는 지옥입니다. 반대로 취미 하나만 있어도 삶은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뜨개질 하나, 그림 한 장, 음악 한 곡이 고독을 삼켜버립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하루가 살아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선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TV 앞에서 술 한 잔에 의존하다 비참하게 노후를 맞이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는 80대가 넘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을 때도 그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이에 그림을 왜 계속 그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그의 취미였던 그림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취미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살려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정분 씨도 뒤늦게 취미를 찾으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수채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붓을 들던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종이에 물감을 번지게 하며 내가 뭔가를 만든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2달 뒤 그녀는 스스로 그림을 완성해 벽에 걸어두었고 손주가 놀러와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라고 묻는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취미는 그렇게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다는 건 내 영혼을 버려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친구도 돈도 말뿐인 위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에 믿어야 할 최후의 무기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당장 붓을 잡든 바늘을 잡든 발걸음을 옮기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그저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6번째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인숙 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돈이 아까워 치료를 미루다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손주 보러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힘으로 가기 어려워지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 구실 못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아있던 돈도 곁에 있던 가족도 위로하던 친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유와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건 바로 걷지 못하는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잃는 순간 삶은 갇힌 감옥이 됩니다. 방 앞 몇 걸음이 하루의 전부가 되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렇게 자유롭게 걷던 때가 있었지라는 한숨만 남습니다. 걷는 힘이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붕괴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혈액순환은 막히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우울에 잠식됩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이 순간엔 소용없습니다. 내 2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만 노년의 삶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발걸음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또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은 인간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언은 다리의 힘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일깨워줍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누빌 수 있고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시선에 눌리고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결국 다리의 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리의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매일 일정 시간을 걷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지켜 넘어짐을 막습니다. 물병이나 작은 아령을 들고 다리와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하체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까치발을 드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정인숙 씨의 삶은 걷는 힘을 잃은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포기하면서 인간관계도 끊어졌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며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늦게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복지관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집안에서도 의자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계단 한 층을 스스로 오를 수 있게 되었고 그날은 마치 세상을 다시 얻은 듯 울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니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든다. 노년엔 내 다리를 챙기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